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여간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영화미생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성작가입니다. 네, 네. 수식어 가문의 생각이 안 상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네. 자, 시국 특집 마지막 편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방송되는 거는 저희가 녹음하는 날로부터 일주일 후라서 네, 네. 월요일 날 통상 방송이 되니까 네. 그 사이에 뭐 많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서 네. 조금 온도 차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죠. 뭐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좋을 것 썰전도 같아요. 막 녹화해놓고 월요일날 녹음하고 목요일날 올리는 게 사실 되게 빠른 타이밍인데 그래도 시국이 막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막 라이브 중계 막 연결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바빠요.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국 특집 마지막 편으로 추천해드릴 영화는 배 감독님 영화인데요. 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아, 제 영화는 아니고. 이게 내 영화면 은퇴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내일을 위한 시간. 내일을 위한 시간. 영화예요. 다르덴 형제. 다르된 형제. 다르된 형제 거예요. 네. 아. 이 둘은 아마 벨기에인 벨기에 걸로 알고 사람. 있는데. 그래서 이 형제가 같이 계속 이제 영화를 찍고. 다르된 자매가 되지 않겠죠? 아, 뭐, 그럴 일 없어. 노인들이시고, 일단 이미. 네. 일단, 다른 애 형제의 영화고, 네. 마리온 코틸야르가 마리온 주인공을 코틸야르. 한 그, 인셉션에 나왔던 네. 디카프리오 네. 부인, 돌아가신 부인. 인셉션에서. 인셉션에서 놀래라. 뭔 소리인가. 그리고 이제 뭐,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빅쇼트 제작사의 대표인 브래드 피트가 이혼하자마자 마리온 코틸야르랑 지금 영화를 뭐 하나 스캔들이었죠. 찍었는데, 네. 스캔들이 났었거든요. 그냥 마리온 코틸야르가 한마디 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다.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했던. 원래 제목은 프랑스어라 제가 모르고, 영어 제목이 Two Days One Night이에요. 두 번의 낮과 한 번의 밤. 네. 이틀 동안 일어나는. 1박 2일. 네, 1박 2일. 뭐 대충 제가 설명해 드리면 2014년 칸 영화제 주요 경쟁 부분 그리고 황금 종려상 경쟁을 했었고요. 네. 시드니 영화제 작품상, 아카데미상에서 벨기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으로 출품이 됐는데 상을 받지 못했고 대신 마리온 코틸야르가 외우주연상을 후보에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르덴 형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유수의 영화들로 칸에서 상을 받은 엄청난 거장 감독이고 장피에르 다르덴, 릭 다르덴. 맞습니다. 장피에르 다르덴이 형이고 릭 다르덴이 동생입니다. 이 둘이 원래는 TV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 많이 작업을 하다가 아, 그래서 영화도 그렇게 약간 다큐멘터리 같이 네.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일단 음악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나는 음악 없는 네. 영화 너무 힘들었죠. 힘들어. 네. 뭐 제 개인적인 이제 소회를 밝히자면 그 다르덴 형제 영화 중에 자전거를 탄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처음으로 그러니까 음악이 아예 안 나오진 않거든요. 네. 이분들 영화에는 내재적 사운드로만 나오죠. 그러니까 뭐 라디오에서 나오던가 카오디오에서 나오던가 누가 부르던가 뭐 이런 음악은 나오는데 대놓고 이제 전지적 시점으로 갑자기 음악이 쫙 나오진 않는데 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소년이라는 영화에서는 BGM을 외제적인 BGM을 썼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뻔한 타이밍에 베토벤이었나 흘러나오는데 그 박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이건 근데 다르덴 형제 영화를 계속 보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일 수 있고 보통의 경우는 음악이 왜 없냐. 그치.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적막한 바람 소리, 이렇게. 네, 네. 막 이런 그 실내 소리 있잖아요, 특히. 네. 그런 게 계속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어지는 영화는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성 작가님은 어떠세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저 뭐 다른 영화 다 재밌게 봤고. 근데 제 인상은 그랬거든요. 저도 영화과를 들어와서 보기 시작했는데 네.
되게 이름만 듣고 유럽 재미없는 작가 영화인가 보다 했다가 네. 봤을 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좀 약간 와 숨 넘없이 계속 몰입이 됐다. 예, 몰입돼서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좋아하는 감독이고 사실 영화과 가면은 이 감독의 스타일이 워너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찍어놓도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정말 이렇게 찍기 힘들고 네. 그냥 황대리가 추천하고 우리가 보고 성대리가 성 작가가 빡쳤던 라우더 된 밤새 같은 영화. 이거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심지어 음악도 썼었는데. 아무튼. 예. 제가 그럼 한번 내용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Allô? Non. 아팠던 몸을 추스르고 복직을 앞둔 산드라에게 회사 동료 줄리에 대해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 시놉시스 있는 것 같아. 네. 이 줄거리 정리를 시놉시스 같이 해놨어. 아, 네. 좀 잘 썼나요? 네. 이 줄리엣의 말에 따르면 산드라의 복직과 보너스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사장의 말에 동료 직원들이 투표를 진행했고 회사 동료들은 산드라와 함께 일하는 대신 보너스를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진행된 투표에 작업반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가 있었던 걸 근거로 공정하지 못한 투표였다. 이런 주장이 불거지고 결국 월요일에 재투표가 결정됩니다. 산드라는 남편 마누랑 절친 줄리엣의 끈질긴 제안에 재투표가 있기 전 주말 동안 회사 동료 16명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복직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하려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을 토로하는 직장 동료들을 대면한 채로 보너스를 포기하고 자신을 대신 선택해달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를 지지해주겠다는 동료들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쪽은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고 그 사이에서 산드라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책의 마음은 더 커져갑니다. 2번의 낮과 1번의 밤을 지나고 맞이한 월요일, 과연 산드라는 자신의 내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뭐요? 또 약간 이제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와 그거 그냥 시놉시스를 합친 거지 이제. 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딱 주말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야기는 정말 심플해요. 그러니까 잘렸는데 알고 봤더니 동료들이 보너스 네. 받을래? 이 사람 자를까? 그랬더니 보너스 받을래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투표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면 설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렸을까 안 잘렸을까 요거가 이제 네. 핵심인.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 영화를 만든 사람과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 다르덴 형제, 이 형제가 같이 작업을 하거든요. 형 장페르 다르덴은 51년, 동생이 릭 다르덴은 54년 출생이에요. 70년대 초에 영국과 연기를 배우다가 비디오 매체의 유용성을 깨닫고 비디오 매체를 통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는데 처음 한 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택단지 파업 현장 등을 돌면서 만든 다큐 작업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이제 극영화로도 찍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75년도에 제작사를 설립해서 60여 개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발표했고 94년에는 영화사를 설립해서 다큐멘터리, 극영화 이걸 이제 제작도 하고 감독도 한. 87년에 첫 번째 극영화 거짓을 만들고 96년 약속으로 브뤼셀 국제영화제 최우수 벨기에 영화상, 99년에 로제타, 2002년에 아들, 2005년에 더 차일드로 칸느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2008년 로나의 침묵 이런 영화로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각분상, 2011년 자전거 탄 소년으로 칸느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아까 말씀드린 BGM이 첫 나온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을 위한 시간은 2014년에 만들어졌고 국내 개봉은 2015년 1월 1일. 러닝타임 95분이고요. 12세 관람갑니다. 뭐 자극적인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자극적인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보고 나면 애들이 보고는 12세, 13세 애들이 보고는 뭐 이게 뭔 내용이야 할 수 있는 아무 내용 없는 그렇죠.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영화입니다. 12세 관람가라고 12세가 보라는 영화가 아니에요. 12세도 볼 수 있다. 봐도 문제되지 12세 너희들이 않는다. 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니네 엄마가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너도 알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자, 이 영화를 특별히 시국 특집으로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시국 특집이라고 했을 때 다른 세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입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뒷이야기를 캘 수도 있는 영화들이고, 저도 뭐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 그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매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그걸 이제 누군가는 합리화하고 누군가는 그걸 비난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상식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찾고 싶었어요. 영화 안에서. 그냥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이제 받았던 느낌이 다시 좀 떠올라서 가져왔는데,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올바르고도 거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으나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고, 다시 또 좌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좌절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제시한 영화인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이거다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주는 영화라서,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구나, 이건 좋고 이건 나쁜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이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이거 보면서 카트가 언뜻 떠오르던데. 카트 보셨어요? 안 봤어요. 왠지 이런 영화일 것 같아.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예고편만 봤어요, 사실은. 카트. 카트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플하긴 해요. 저는 사실 카트를 네.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홈에버, 옛날 홈에버였잖아요. 네, 네. 홈에버 파업, 네. 뭐 이걸 다룬 소재로 해가지고 네. 다룬 영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홈에버 사태 때 그 계속 취재를 했었거든요. 잘하시겠네. 아, 못 보겠더라고요. 네. 못 보는 이유가? 한 번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반포에 있는 지금 킴스 클럽 네. 그쪽에 이제 막 다 밀고 들어가가지고 막 뭐 새벽 6시엔가 이제 막 뜯고 들어가고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대치가 막 벌어져가지고 아주머니들 그 안에서 막 이제 막 주무시고 막 카트 막 이빨 막 싸가지고 막 문 막고 어디 막고. 근데 이제 저희 기자니까 안에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 막 취재하고 사진 찍고. 근데 이제 밤새 대치하다가 새벽 6시에 들어갔던가 막 뭐 하여튼 해가지고 새벽 6시 뉴스를 중계차로 연결해가지고 중계를 막 타고 막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 아주머니들이 절규하고 막 했던 막 그런 거를 옆에서 계속 본 게 있어가지고, 아, 카트 영화가 나왔는데 차마 내가 이거를 영화를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이 영화도 거기다가 BGM도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저는 보는데. 저는 저도 이번에 이제 특집 한다고 해서 영화를 뭐 할까 고민을 하면서 뭔가 이 상황을 대입할 수 있는 영화, 뭐 결국 그런 영화를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영화도 좋고 뭔가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저는 못 골랐거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값싼 위로가 지금 필요한 시간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뭔가 행동하게 만드는 영화가 필요한 순간인가? 아니면 혼자 철저하게 고민해서 내 안에서 답을 내려야 되는 순간인가? 그래서 뭐 이런 온갖 생각이 들다가 결정을 결국 못하고 뭐 V4 벤데타를 했는데, 이 영화를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 나니까 그런 개인의 작은 노력, 그다음에 거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결과, 뭐 연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선정인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뭐 일본 애니메이션인가? 그렇게, 뭐 비슷한 시간을 달리는 소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딱 틀고 처음 2, 3분을 딱 보는데 힘들겠구나 이거. 그래요. 힘들겠다. 딱 틀고 그거 알았어요. 맞다, 이거 프로파간다에서 만든 포스터가 생각나. 그거구나.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분의 2일 지점까지 정말 몇 번에 걸쳐가지고 힘들게 가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아직 끝을 못 내고 왔어요. 이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경험 때문에 되게 힘들어가지고 좀 그렇던데. 근데 궁금하기는 하잖아요. 내용이 계속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될 건가. 뭐 풀어가는 과정들이 궁금하기는 해서 영화 자체가 뭐 힘들거나 못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충분히 즐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뭔가 흥미를 엄청 자극하는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뭐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되게 소소하게 지나는데 뭔가 좀 묵직한 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감상이고 걔 막 엄청 재밌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두 분들의 어떻게 감상은 어떤지 보셨습니까? 되게 궁금해요. 사작가님은?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네. 약간 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혜리 씨가 네. 김혜리 기자가 나오는 팟캐스트에서 이 영화를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예전에 개봉했을 때. 아, 네. 근데 이제 그거 팟캐스트 아니라 라디오네. 이동진 씨가 하는. 네. 이제 거기서 그거 보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거기 갇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되게 저는 개봉했을 때 봤었거든요. 예, 보고 다시 봤는데 최고작은 제가 다른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저도 최고작은 저는 자전거 탄 소년. 네. 근데도 이 영화가 너무 좀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되게 다르잖아요. 네. 다르고 거기 조건들을 주잖아요. 네. 이 주인공한테 우울증을 주고 네. 또 이 액수가 보너스 액수가 얼마냐면은 1,000유로인데. 네. 네. 1,000유로인데 오늘은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30만 원, 네. 한 160만 원 되는 돈인데, 이것도 약간 라디오를, 가져온 말이지만, 이제 네. 소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100유로면 13만 원이고, 10,000유로면 1,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30만 원이면은, 사람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되게 애매한 돈 액수란 말이에요. 찌질해질 수 네. 있죠. 네. 이게 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액수예요. 네. 특히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실험실로 네. 조성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지켜보는 느낌. 네. 근데 거기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대화, 케이스들이 정말 풍부하게 다 들어가 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하나만 두고 보자면 이 영화 자체로 뭐 시국에 관련해서 혹은 뭐 다른 얘기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저는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뭐 클로즈업이라는 게 지니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 마리온 코티야르라는 우리가 익히 아는 여배우가 피곤해 쩔어가지고 계속 걸어 다니는데 네. 그 얼굴을 계속 일단 끈질기게 쫓아가고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은데 봐야 돼. 그랬을 때 남는 게 있지 않나. 제가 이 영화를 저도 개봉했을 때 봤었는데 이제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봤을 때랑 제가 이제 모니터로 봤을 때는 체감한 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몇 번 끊고 싶었거든요. 영화를 보다가. 나만 느낀 거 아니에요? 네, 몇 번 끊고 싶었어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스킵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참았어요. 아, 이게 내가 극장에서 억지로 볼 때랑 이때랑 나도 다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무 정보 없이 마리온 코틸야르 나오는 뭐지? 하고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이나 힘듦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다 더해서 처음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부터 남았던 인상이 그 주인공이 신고 있는 부츠거든요. 스터드가 막 박혀있는 부츠. 베이지색 부츠. 이쁘지도 않고, 뭐, 근데 굽은 엄청 높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인간의 존엄성, 얘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디그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징으로 봤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판단할 때, 심지어 승리자 혹은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는 당연히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내가 판단하기에 퓨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보다 약자거나 피해자일 때 이를테면 그 백남기 농민의 둘째 딸이 괌에 갔을 때 왜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부츠가 너무 절묘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주말에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고 설득을 하겠다. 처음에는 가기 싫어하거든요. 거지처럼 보인다. 미안한 마음이 생길 것 같다. 걔네도 내가 불편할 거다. 그러다가 아니다. 너한테 필요하니까 너 그렇게 해도 된다. 남편이랑 친구가 얘기했을 때 결국 가는데 아무리 봐도 그 부츠는 오래 걷기에 불편하고 그 굽 높이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니 도와달라고 동정심에 호소하기에도 별로 좋은 아이템이 아닌데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위험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그 부츠를 신은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엔. 그러면서 저도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자 동료 직원을 만나러 가는데 꼭 그 탱크탑 핑크색 탱크탑 입고 가야 돼 니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되게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런 걸로 판단해서 내가 얘한테 값싼 동정이나 위로를 던져도 내가 뿌듯한 마음이 들거나 불편하지 않은 마음이 드는 상대여야지만 내가 위로도 하고 도움도 주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얘는 얘대로 그냥 그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울증에 걸린 애가 어떻게 야광색 나시티를 입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정말 내가 정말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영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복직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마리온 꼬띠리아가 반대 상황일 때 딴 애한테 어떻게 대할 거냐. 뭐 이런 걸 묻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야,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보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감독이 과연 연출하고 생각을 하고 신발에 신겼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제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몰랐을 때랑 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알았을 때랑 바뀐 생각이 있거든요. 힘내라는 말이 정말 참담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으면 좀 나아져요. 힘을 내라는 말은 그들에게 자기 연민을 불러일으켜요. 나는 왜 제가 저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힘내라고 하는데 힘을 못 낼까?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위로를 받아야 그 상황이 호전되지.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의로 가득 찬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플러스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 몰랐으니까 제가 우울증인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근데 이 영화 전체가 어떤 시선이 있냐면 잠깐만 집중력을 놓쳐도 절대 포착할 수 없는 장면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영화가. 시선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얘네는 길 앞에서 문이 이제 자동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잠깐 그 지나가던 친구가 장보고 지나가던 친구가 멈춰섰을 때 열린 문 사이로 잠깐 대화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얘를 끝까지 그 부츠를 신은 애가 걸어가는 동선을 따라가서 얘의 뒷모습을 가까이 쫓아가지 않았으면 우린 못 봤을 혹은 조금만 사이즈를 넓게 잡았으면 지나가는 차 소리에 가려졌을 대화를 우리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포착한 시선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못 보고 지나가고 아니면 저게 무슨 문제라고 왜 오바야? 이래 볼 수 있는 장면들의 연속인데 이 영화는 그걸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우리가 해야 되는 남에게 대한 선의나 배려나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적인 소통의 가치는 사실 지금보다 수준이 많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계속 실험하면서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 작가님? 네. 황 대리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우리 이동진 형님보다 뭐 어때? 말 잘한 것 같은 애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뭐야 지금 V4 벤데타 얘기를 할래요? 뭐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항상 이 다른 형제가 다루었던 만들었던 영화에서 다루는 인물이 대체로 다 어떤 소수자나 어떤 딜레마에 처한 그렇게 잘나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심리를 엄청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그 상황을 면밀하게 그리고 잘 보여주는데 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을 다루잖아요.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저는 이 우울증 환자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 스트레스에 좀 눈이 가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옆에 굉장히 좋은 선한 남편이 있어서 잘 챙겨주는 남편이 있어서 좀 덜 괴롭긴 하겠지만 저 사람은 진짜 지금 되게 포기하고 싶을 텐데 그걸 다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겨낸 거예요. 되게. 그렇죠. 네, 이겨낸 거고 저게 너무 스트레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 체감을 하면서 봤어요. 그 점이 정말 좋았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얘 하나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하기 싫다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다가 처음 이제 전화를 먼저 한번 하는데 전화를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 딸 있는 식탁에서 벗어나서 전화 통화를 할 때 애가 막 이렇게 감당을 못해 이 전화 통화를
일반인이면 그렇게까지 뭐 힘들지 않을 텐데 어제 여기서 이제 연기가 빛을 발할 거긴 한데 저는 이제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네 편 들어줄게 그래 월요일날 제 투표야 알았어 찍어줄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통화 상대는 어쩌면 첫 번째 통화 상대는 금요일날도 얘 편을 들어준 애일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쿨하게 전화 통화에서도 알았어 투표 한 번 더 하는 거야 뭐 괜찮아 라고 한 건데 거기서 얘는 이제 마리오 꼬틀리아의 그 전화 통화의 처음이랑 끝의 얼굴 표정의 변화가 거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얼굴이 되거든요. 아니 뭐 내가 형편되면 도와줘야지 뭐 사람들 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약간 폼 잡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남들은 안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해줘야지 사람이 살면서. 근데 별로 어려운 일 아닌데 그걸로 얘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 중간에 정말 자기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이 여주인공을 맞닥뜨려서 미안하다고 하는 애도 있고 더 뻔뻔하게 나가는 애도 있고 자기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그냥 욕해버리는 애도 있고 그리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 여주인공은 아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계속 저울에 재봤을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옆에 서 있는데도 사장은 내가 없는 것처럼 말했다. 그게 히스테릭하구나. 얘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 수준으로 이해해버리면 이 사람에게 값싼 동정이나 위로나 아니면 내가 돈 빌려줄게. 이 사람에게 돈을 한 1,000만 원 누가 빌려줘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수면제 40알을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더 나갈 때 이제 나의 삶을 어떤 가치관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정말 어렵게 내린 결론을 어렵게 한 발 한 발 나가야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각기 다른 각자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얼마만큼 힘든 거냐면 우울증 걸린 애가 부츠를 신고 야광 탱크탑을 입은 다음에 낯선 동네에 가가지고 거지처럼 빌붙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힘든 시간을 겪고 나면 마지막 대사가 여주인공이 자기 지금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사실 복직을 못해요. 절반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를 했으나 과반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을 못한다. 하지만 사장이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를 찬성했으니까 이건 네가 일하고 보너스도 받고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모두가 좋은 방법은 그건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재계약해야 되는 계약직을 내보낼게. 그건 뭐 걔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거니까 그 대신 네가 들어와라 했을 때 얘는 그토록 원하던 자기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주말을 보내서 따내고 싶던 복직에 대한 약속인데 포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남을 이해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전까지는 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애예요, 얘는. 그래서 이게 좀 꼴보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가 남을 이해하게 된 성장 영화일 수도 있고, 이 영화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막 퍼붓는 애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 너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어떤 감독의 입장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정답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되게 정말 섬세하고 세심한 배려로 서로에게 다가가서 들어줄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안 올 거다.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일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자, 그러면 우리는 나아진 내일을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 대리님? 네. 일어나란 얘기야. 네, 제가 거국 내각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황 대리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로 이해해줘야 된다. 네. 근데 총리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총리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네. 누구 하나 영웅이 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인재? 피닉스가. 피닉스가 어디서 지옥에서 뭐 하시지? 올라올 그래, 갑자기 궁금해지네. 피닉재? 네. 뭐하다. 하여튼 그 생각이 드네요. 배 감독님이 맨날 뭐 이런 어떻게 기조를 가지고 뭔가 영화를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감독의 태도, 시선의 눈높이, 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경우를 보는데 사실 이 영화가 거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의 등장인물에 대한 모두에 대해서 공감하게 만들고 모두에 대해서 배려하는 좀 그런 영화처럼 다가와가지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영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극장에서 안 봐서 확실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끊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영화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완벽한 창의력이 방해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창의력이 있는 것처럼. 준비한 멘트 뭔가, 같은. 예, 영화라는 매체가 어느 정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가는 매체다 보니까 거기에 특화된 그거를 고려하면서 만드는 분명히 감독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극장에서 안 봐서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넷플릭스가 있고 왓챠 플레이가 있고 컴퓨터를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극장을 찾아주셔서 메가박스 그래서 꼭 영화를 보여야 되는 이유가 이런 영화에서도 있다. 팝콘 반반 해가지고. 캐러멜 근데 갈릭빵. 갈릭 팝콘 맛있더라. 맛있어요. 근데 맛있더라. 그만 먹으면 좀 짤 수 있으니까 카라멜을 같이 섞어 그렇게 반반해서 먹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오, 근데 맛있더라. 반반하니까 사이즈가 큰 거밖에 안 되던데. 네, 그 중간에 그게 좀 나눠야 되기 아쉽더라고. 그래서 한 3분의 1도 못 먹었어요. 5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500원. 그게 낭비지 않나. 상술인 것 같아. 그러니까. 500원 다 못 되면 먹고 버렸어. 네. 근데 맛은 있더라. 네, 맛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고 그럼 이걸 한번 더 틀어봐봐. 하게 되고 뭐를 그러니까 다르덴 형제 네. 영화는 진짜로 극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게 다른 형제 영화는 전체적으로 다 좀 버티면서 보는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네.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이게 몸으로 버틴다라는 느낌으로 네.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관객으로 하여금 그런 체험도 영화 일부러 만드는 게 이 영화 이 감독 영화의 미덕 아닌 미덕이 아닌가. 야, 오늘 멘트가 좋다. 그러네. 진짜 딴 생각하다 헛소리 하니까 멘트가 막 딴 생각할 시간 좀 줘야 돼. 그러니까 영화를 저처럼 네. 이제 막 좀 입문하셔가지고 막 이제 보기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네.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네. 영화를 보고 계실 테니까 네. 이제 영화 좀 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냥 너무 빤한 흥행 영화들만 보긴 좀 그렇고 네. 좋은 영화 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못 만든 영화가 아닌 네. 그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들 영화는 가서 이렇게 한번 좀 잘 네. 버티면서 보는 것도 네. 소소한 경험이나 맛이 있어가지고 네. 그 뭐 이 영화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좋은 영화가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고 나서 분명히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개인이 각자가 보는 영화에 대한 해석은 다 있겠지만 뭐 배 감독님이나 성 작가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뭔가 이 안에 담긴 함의들, 의미들,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다른 사람의 시선도 들어볼 수 있으면 이 영화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영화를 한번 보시고 우리 팟캐스트 듣고 후원 계좌는 211을 아, 일 잘한다, 일 잘해.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야, 막 잠깐 옆에서 잡을 더니 잘하네.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은 네, 그래요. 다른 형제는 영화 찍을 때 리허설을 거의 수십 번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리허설 이게 수십 번을 하고 수십 번 반복된 리허설이 예, 들어가구나. 이게 되게 즉흥적으로 찍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걸 수십 번 반복해가지고 가장 적당한 거리감이랑 그리고 동선에서 카메라랑 어떤 각도에서 만나는지 그러니까 특히 배우의 얼굴이 어떤 각도에서 보였다가 이렇게 다시 가까이 와가지고 이 포커스 플로는 거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다 맞춰야 되니까. 포커스 다 맞추고 그다음에 그런 동선을 고려한 세팅 및 리허설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경 써서 그러니까 진짜 신경 다 써가지고 이래야 적당한 것 같아. 네. 라는 그걸 만들어내는 감독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르덴 형제 감독 영화를 볼 땐 적어도 네. 저 한 컷 한 컷이 다 계산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습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보면 그렇죠. 네. 또 그 나름의 맛이 있겠네요. 사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이거 이렇게 한 거구나라는 거에서 만약에 맛을 느끼고 싶다. 네. 특히 그런 이 영화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대화가 한 7번 반복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 뭐 때문에 왔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랬대. 어쩌고저쩌고. 똑똑똑부터 시작하는 7번의 대화씬이 있어요. 근데 대화들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묘 그리고 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캐릭터를 보여줄 때 얘네 집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출입문이 열리나 그래서 첫 대사가 뭔가 얘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가 어디로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했을 때 걔는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다 캐릭터들을 설정을 해놨어요. 차이가 있게. 그럴 법한 말만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다 진짜 같아요. 그냥 다큐멘터리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대사로 다 적어놓은 걸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가 걸어갈 때 말고 문이 열려서 주인공 산드라를 회사 동료가 딱 대면하고 서 있을 때 서서 말하다가 다른 데로 가다가 다시 서서 다시 말하다가 이런 동선이 있어요. 그때 서 있는 위치를 잘 보시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화면이 다 세로로 쪼개져 있어요. 프레임 화면 안에서 벽의 모퉁이에 서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있는데 마리온 코틸리아가 서 있는 벽 옆에 벽돌들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규칙한 문양을 가지고 있고 얘가 서 있는 벽은 잘 정돈된 적벽돌이 있다던가 혹은 어떤 애는 벽에 붙어 있는 문 앞에 서 있어서 그 문 밖으로 나오길 주저하고 있다던가 사실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를테면 세탁소에서 만난 흑인 같은 경우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저까지 서 있는 게 문 바로 옆에 있어서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온 코틸리아는 그냥 파란 벽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문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이밍 자체도 사실은 그냥 지나가다가 뚝 멈춰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세워놓을 위치랑 서 있다가 이동할 공간이랑 뭐 이런 걸 그냥 다 정리해놓고 그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상징성을 부여하기까지도 하는 연출을 굉장히 하니까. 치밀하게 준비된 네. 장면을 보여주는 네. 감독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장 비장르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르랑은 아예 완전 정반대에 있다고. 이런 특징들이. 네.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카메라 앞에 뭔가가 있어서 그걸 찍은 매체라 당연한 말인데 네. 카메라 앞에 존재했던 것들을 찍은 매체라는 사실을 가장 체감시키는 영화를 찍는다고 해요. 너무 영화 같은 얘기. 화면 안에 그러니까 일점 이런 거죠. 화면 안에 뭘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네. 카메라가 거길 가서 네. 걔네를 어디서 찍어야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 사조에서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그냥 되게 거칠게 나눠보면 에디슨이 만든 카메라랑 프랑스에서 리메르 형제들이 사용했던 카메라는 일단 달라요. 에디슨이 개발한 건 구멍 안으로 눈을 넣어가지고 혼자 보는 거였거든요. 엄청 커요. 카메라도 굉장히 커서 뭘 찍으려면 그 앞에 뭘 갖다 놔야 돼요. 세트를 지어서 그 앞에서 찍어야 돼. 근데 유럽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한 영화 형식이 뭐냐면 카메라를 들고 어디로 가. 거기서 뭘 갖다 대서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선의 차이일 수도 있죠. 모든 걸 창조해서 이 화면 앞에 갖다 놓느냐, 아니면 내가 카메라라는 이 눈을 가지고 어디를 들이대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 현존하는 영화 감독들 중에 가장 카메라가 어딘가를 들여다본다는 개념에 충실한 감독이 아닌가. 그걸 네. 뭐라고 하죠? 뭐 시네마 베리테, 뭐 아니면 혹은 다이렉트 시네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다르덴 형제는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 가장 전형적인 가장 훌륭한 예를 보여주는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전 영화들은 훨씬 불편하거든요. 더 수위도 세고, 그러니까 극단적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이를테면 아들이란 영화는 제목이 아들인데 누군가의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아버지 얘기예요. 뭐 이제 거기서 이제 테마를 넣어봅시다. 용서, 화해, 복수, 뭘 넣어도 빡세잖아요. 그거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카메라가.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르덴 형제의 영화가 더 좋아지는 게 가면 갈수록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은 걸 해요. 하나의 딜레마를 그냥 시츄에이션 드라마 같이 뭘 하나 주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보여주는데 그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나의 다른 버전 같아요. 순간순간 달라지는 내 마음 같은 애들이 이제 쫙 흩뿌려져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이런 거 아닐까? 라는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되게 섬세하고 세심한 배려의 시선으로 그 사건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오히려 불편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영화가.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주변에 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맞닥뜨리고 혹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영화를 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 자신도 되게 돌아봤고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게 됐거든요. 최소한 저에게 좋은 영화는 영화를 보고 나서 왈가왈부할 게 많은 영화, 혹은 내 작은 행동이 그냥 바뀌는 영화. 그 뒤로 난 이 영화를 보고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했을 때 재고의 여지 없이 나를 바꾼 영화. 그냥 개인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떠한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도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다짐을 한번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최소한 그거 하나는 저한테는 이제 굉장한 발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히스테리를 부리는 나와 젠더가 다른 여성의 말을 난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제가 세상을 보는 눈도 더 넓게 만들어준 것 같고 제가 좀 나은 인간이 되게 만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다르데 형제 영화는 굉장히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렬한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너 그렇게 안 살잖아라고 욕하면 제가 부족한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녹음 시간을 기억하고. 네. 그 전에 일어나고. 네. 좀 더 나은 인간이 네, 제때 이 자리에 오는 훌륭한 배 감독님이 되시기를. 이 영화 근데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네. 제목이 1박 2일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영화가 다루는 시간은 2박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에서 끝나잖아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1박 2일인 이유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저는 좀 단순한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복직이 되냐 안 되냐보다 그 사람들 만나러 다녔던 1박 2일이 이 영화에서 중요하고 예. 과정. 네, 그 과정이 네.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랑스로 된 원제도 직역한 게 1박 2일. 네. 네. 두 번의 낮, 한 번의 밤이란, 그게 이제 프랑스 그런 원조였고. 의미도 부여할 수가 발음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네. 그, 과정상에, 이게 되게 뻔한 얘기를, 이게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너무 첨예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맞는 것 같아. 쟤 좀 그렇다. 근데 쟤 좀 그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애 되게 만드는 윤리적 딜레마도 그러니까 좋고. 약간 다른 영화 볼 때랑 배율을 좀 달리해서 봐야 돼요. 배율. 배율.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확대해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허투루 들어간 건 아닐 거야라는 확신을 좀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장르 영화를 보듯이 이 영화를 보면 네.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입장에서 봐서 부츠를 발견했을 때 제 네. 나름 이 부츠를 신고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을 네. 때 아, 이게 지금 나한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 혼내려고 하는 어떤 장치구나. 뭐 이런 걸 발견했을 때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내가 좀 나은 인간인 것 같고. 너무 좋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본 바로 다른 형제는 좋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화를 지금의 시국에 네. 우리에게, 각자의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말자. 근데 그 희망스러운 내일은 우리의 굉장히 진한하고 세심한 남에 대한 이해의 의지에 달려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다. 거기에 얹으면 그런 내가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뭐.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걸 믿자는 것 같아요. 못 믿을 상황이 속출하지만 네. 상식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지만 그리고 나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의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곡해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난 분명히 행복할 수 있다.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심하게 널 지켜보고 있다. 절묘한 영화 선정이네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 시국을 생각하면 네. 이렇게 쉽게 뭔가를 금방금방 네. 빨리빨리 이루려고 하던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침묵이 네.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비극이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망가진 시국을 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한 방에 확 또 바꾸는 거를 기대하면서 뭔가 소리를 내고 모이고 하는 것 역시 네.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이 비극을 만들어내온 것과 똑같은 것일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럼 차라리 난세의 영웅 물론 중요하고 네. 그런 정치적인 묘수를 발휘해가지고
이끄는 리더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것과 네. 별개로 네. 조금 지난하고 길 수 있다. 네. 그래도 각자가 만들어내는 아주 조그만 변화에 총합을 합쳐서 네. 그 크기를 키워나가는 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수 있으니까 네. 지치지 마시고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나왔다가 100만 명 나왔는데 안 됐다고 샹 욕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네. 조금 길게 보고 차근차근 가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로 절묘하네요. 자기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고 있어. 영화도 안 보고 와가지고. MC니까 MC. 3분의 1 봤다고 3분의 1. 아무튼 그래서 다르된 형제가 전 사실 방송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담은 감독들인지 몰라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거를 상기하고 다시 보면 네, 네. 분명히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쉽고 재밌게 쫙 빨려가는 영화는 아니더라도 네. 여러 가지 의미나 또 재미나 뭐 이런 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니까 네. 한 번씩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소회를 한번 나눠볼까요? 특집으로 처음으로 해봤는데. 네. 특집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까 저희에게 바라셨던 부분이 가려운 게 약간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방송이었으면 싶고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런 걸 우리끼리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네. 이런 게 이제 꼭 시국 아니더라도 다른 영화들로 자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으면 재밌겠네요. 네. 네네. 네. 시국이 불안하고 그럴 때 나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뭔가를 강구하게 되는 거는 맞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영화 보고 또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그 게으름을 별로 반성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네. 하는데 그냥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국 특집이 아니더라도 네. 앞으로 영화 볼 때 좀 더 치열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 뭐 팟캐스트 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거의 뭐 한 반년 이상 사실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또 극장 가서 매주 영화 2-3편씩 챙겨보고 대본 정리하고 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하면서도 가끔씩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다잡을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 내가 영화 보고 내가 얘기하는데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 거기서 큰 동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느낀 소감은 이 시간이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영화 뭐 나름 챙겨본다고 챙겨보고 좋아하는 영화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 영화관에서 일도 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책임감을 부여해야 되는 이런 어떤 장치 아닌 장치를 통해 가지고 나도 영화를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서 보게 되고 이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편이 된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도 뭔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자극과 도전을 받고 영화를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계좌에 빠방 얘기하려고 이렇게 니줄을 길게 까고 처음엔 수상소감처럼 시작했다가 결국은 게임볼이 했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지? 이거 긴 이야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아유, 그래. 여러분들 잘한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정량적인 그런 정성적인 그런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량적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이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방송이 좀 더 의미가 부여할 수 있는 시네마스터의 안종범이야. 잡혀가겠어. 진짜, 야, 그런 잘한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후원 계좌가 항상 열려 있고 재단 만들어야 될까요? 재단. 모금 같은 거. 타블렛 하나 사자, 씨. 자, 아무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은 열려 있어요. 아, 유세 그만하고. 네, 아무튼 뭐 챙겨보실 만한 영화들 저희가 4개 선정해가지고 한 주 정리해드렸는데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획이 어땠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저희가 네. 늘 영화 선정하면서 고민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해도 많이 안 보는 영화는 많이 또 안 들어요. 네. 그러면 결국 그냥 박스오피스 순위 제일 높은 거 2개 뽑아가지고 그냥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말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들이 좀 있어서 좀 기계적이 되고 네. 뭐 이랬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하는 영화를 이제 하나씩
가져다가 조금 하는 시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 시발점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네. 모자란 점이 있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화 좀 소개해드리고 같이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